미국 산업을 상징하던 이름 US 스틸. 한때 미국의 경제 패권을 떠받치던 거대한 기둥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20세기 초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영광은 사라지고 낡은 설비와 높은 인건비,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발 저가 철강의 범람으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자급 철강 비율은 국방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항공모함, 잠수함, 전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철강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핵심 산업이 모두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특히 군수 부문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 해군이 추진하는 차세대 항공모함 프로젝트가 설계는 완료됐는데 필요한 고장력 강판을 국내에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죠. 중국산 철강을 대체제로 고려할 수도 없어요. 값은 싸지만 불순물이 많고 품질 안정성이 떨어져 군사 장비에는 치명적입니다. 일본 제철 같은 기업도 있긴 합니다만 일본은 비용 구조가 너무 높아서 긴급성과 규모를 요구하는 미국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믿을 수 있는 외부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늘 바이 어메리컨을 외쳤죠. 자국 생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미국 내 노후화된 제철소로는 최신 기술 요구를 따라갈 수 없고 친환경 공정은 아직 초기 단계라 대규모 납품은 불가능합니다. 구호와 현실이 괴리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산업 보건력을 갖추고 있고 투자만 충분히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법안을 통해 제철 산업 지원책을 내놓았죠. 다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항공모함, 반도체 장비, 전기차 산업은 지금 당장 철강을 필요로 하지 10년 뒤가 아닙니다.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주체가 바로 포스코입니다. 맞습니다.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수소한 원제철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렸고 고망간강, 초고장력강, 전기강판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동시에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값싼 철강만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특정 제품군만 고급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포스코는 전방위적 공급 능력과 기술 신뢰성을 모두 갖추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서도 탁월합니다. 원자재 확보를 위해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ESG 기준까지 충족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적 리스크가 없으면서도 고품질을 제공하는 드문 파트너입니다. 중국에 의존하면 안보가 흔들리고 일본에 의존하면 비용이 치솟습니다. 선택지가 점점 좁혀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미국에게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철강은 총알이나 미사일처럼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지만 없으면 국가 전체의 전략 산업이 멈춰 서는 기초 자원입니다. 미국이 자존심 때문에 시간을 끌다가는 자국 국방 체계가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US 스틸의 위기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할 주제가 바로 왜 포스코인가? 입니다. 미국은 일본이나 유럽, 심지어 인도와 같은 선택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포스코가 유일한 답안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면서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군수자재를 일본과 거래해온 역사가 있죠. 그런데 일본 제철은 기술적 강점은 일부 인정받지만 구조적으로 고비용 체질이라 대량 생산과 납기 대응에 취약합니다. 반면 포스코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고망간강, 초고장력강, 전기강판 생산 체계를 갖췄고 생산 효율성에서도 일본을 능가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미국이 포스코를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변수도 있죠. 중국은 물량 공세와 저가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흔들지만 군사와 전략 산업에 필요한 철강은 신뢰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불순물 함량이 들쑥날쑥하고
장기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즉 중국산에 의존했다가 안보 충돌이 발생하면 공급망 전체가 붕괴됩니다. 미국이 이 위험을 모를 리 없고 그래서 더더욱 동맹국 한국의 포스코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자국 기업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 눈치를 봐야 하고 철강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끝까지 국내 산업회생을 고집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발목을 잡습니다. 철강 산업은 단순히 돈을 퍼부어서 몇 년 안에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 합금 배합 노하우, 품질 관리 시스템, 공급망 네트워크 노을 오브 디즈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포스코는 이미 이런 요소들을 축적해왔고 미국은 당장 내년에라도 항모를 건조하고 잠수함을 진수해야 합니다. 국내 부활은 장기적 과제일 뿐 현재 시점에서는 포스코가 유일한 즉각적 해답입니다. 이제 납득이 갑니다. 즉, 미국은 자존심 때문에 외부 의존을 꺼리지만 국방과 경제를 지탱하려면 결국 선택지가 하나로 좁혀지는군요. 그리고 포스코는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서 미국이 원하는 친환경 전환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수소환원 제철 같은 기술은 미국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죠. 맞습니다. ESG와 탄소 중립이 국제 규범이 된 시대에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깨끗한 철강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이고 그중 세계 최대 규모로 대응 가능한 곳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즉, 포스코는 단순히 군수자재 공급자가 아니라 미국이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 산업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동반자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비싸고 중국은 위험하며 미국 자국 산업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남는 답은 포스코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결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늘 바이 어메리컨을 외쳤습니다. 미국의 산업은 미국인의 손으로 미국 노동자의 땀으로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강력한 애국주의 메시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핵심 제조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었고 철강 같은 전략 소재는 특히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국산을 외친다 한들 실제 생산 능력이 없는데 무엇을 사라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내 정치권과 유권자들에게는 그 말이 크게 먹혔습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 노동자들에게 바이 어메리컨은 희망의 언어처럼 들렸죠. 문제는 트럼프가 정치적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던진 이 구호가 실제 국방과 첨단 산업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군수계약 담당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호는 구호일 뿐 실제로는 한국 포스코 같은 동맹 기업의 강제 없이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 괴리가 바로 미국 내부의 큰 모순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조차 비공식적으로는 포스코와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미국산만을 강조하지만 국방부와 해군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품질과 납기를 고려해 한국산 강제를 은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는 곧 정치적 수사와 산업적 현실이 완전히 따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보수 정치인과 철강 로비스트들은 외국 기업 의존은 안보 리스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히 중국 의존 경험이 불러온 불안감 때문에 한국 포스코와의 협력조차 같은 프레임으로 묶으려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입니다. 중국은 지정학적 경쟁국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며 군사 정보까지 공유하는 파트너입니다. 안보 리스크라는 논리를 한국에 적용하는 건 억지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미국 내 모순은 결국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급자족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려 하지만 경제 군사적으로는 당장의 생존을 위해 포스코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
여기서 트럼프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지지층을 향해서는 미국 철강 부흥을 약속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한국 도움 없이는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점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계산적인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는 겉으로는 바이 어메리컨을 내세워 정치적 지지를 얻고 뒤로는 한국을 압박해 더 많은 투자와 기술을 미국 땅에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은 포스코를 배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깊이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죠. 맞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전략은 강한 미국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쇼였을 뿐, 현실은 한국 포스코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미국 산업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순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겁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재건하려 해도 최소 10년은 필요합니다. 그 사이 국방과 경제를 버티게 해줄 존재는 포스코밖에 없으니까요. 정리하자면 트럼프와 미국 내부의 모순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바이 어메리컨, 손으로는 바이 포스코, 말과 행동이 따로 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괴리는 미국이 더 이상 혼자서는 산업 패권을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와 미국 내부가 모순된 태도를 유지하던 시점, 결국 워싱턴은 서울과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협상에 임하는 자세였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갑이라는 태도로 한국에게 철강을 공급하되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려 했죠. 그런데 한국이 과거처럼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포스코는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단순히 미국만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도, 유럽,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포스코 철강은 필수로 쓰이고 있었고 유럽의 탄소 규제까지 충족하는 몇 안 되는 업체로 평가받았습니다. 즉, 미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쪽이었지 한국이 절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협상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포스코는 단순히 공급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첫째, 단순 납품이 아니라 미국 내 생산 거점과 기술 이전을 동반해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산업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철강을 넘어 배터리 반도체 조선까지 연결되는 광범위한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 협력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미국 내부 반발이 컸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의 조건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국방부가 계산해보니 포스코가 없을 경우 항공모함 프로젝트는 최소 3년 지연, 차세대 잠수함은 강제 조달 불확실로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결국 미국 정치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협상장에서 갑자의 위치에 올라섰다는 사실을요. 저는 여기서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본 제철은 미국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려 했습니다. 설비는 늦게 도입되고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죠. 중국 철강은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떠들었지만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군 프로젝트의 투입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운 게 바로 포스코였고 워싱턴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단순히 철강만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은 더 큰 전략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단순 하청업체가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대등한 파트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한국은 따라야 했지만 이제는 포스코와 한국 정부가 미국과 맞서 조건을 내세우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산업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워싱턴은 처음으로 서울을 필수 파트너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내부적으로 강경 발언을 해도 현실 협상에서는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협상의 전환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워싱턴과 서울의 협상 전환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엔 갑질하려 했지만 실제 국방 프로젝트와 산업 수요가 발목을 잡으며 결국 한국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포스코는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로 변신했다. 이는 이후 한미관계 전반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스코가 워싱턴과 협상을 통해 조건을 제시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포스코는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국방 산업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그 무기 체계를 떠받치는 철강 기반이 무너져 있었죠. 항공모함 갑판, 잠수함 선체, 전차 장갑 돌 오브디즈가 포스코의 고급 강제 없이는 제대로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모함을 보죠. 미 해군의 차세대 항모 계획은 수년간 지연됐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균일한 두께와 강도를 가진 초고장력 강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고만간강과 극저온 강판을 상업화했고 초고장력 강판 역시 자동차 조선 에너지 분야에서 수천 건이 납품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노하우가 항모 건조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전략 잠수함은 심해에서 극한 압력을 견뎌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합금 강판은 불순물이 극도로 낮아야 하고 용접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미국 자체 생산 능력은 부족했고 일본 제철의 제품은 납기와 가격에서 불리했습니다. 중국산은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죠. 결국 포스코가 공급자로 들어오면서 미 해군은 다시 일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전차 장갑 분야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개량형을 준비 중인데 고강도 경량 장갑재가 필수입니다. 포스코의 초고장력 강판은 이미 한국 K2 전차에 적용돼 실전 배치를 통해 검증을 마쳤습니다. 한국산 전차가 폴란드, 노르웨이, 중동 국가에 수출되면서 실제 전장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죠. 여기서 잠깐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포스코에 의존하면 전략적 자율성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핵심 무기 체계의 소재를 외국 기업에 맡기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표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단순히 철강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미국 국방부와 공동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즉, 미국 땅에서 만들어지고 미국 기준으로 검증되는 구조죠. 안보 리스크라는 주장은 중국 같은 경쟁국에나 해당되는 얘기고 한국 같은 동맹국에는 맞지 않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결국 미국이 포스코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동맹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기술력, 납기, 신뢰성 도울 오브디즈를 충족하면서도 정치군사 동맹까지 뒷받침해주는 존재. 이건 일본이나 중국이 절대 제공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친환경 요소입니다. 미 국방부도 이제는 탄소 배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기준이 강화되면서 더러운 철강은 국제 조달 시장에서 퇴출되는 추세죠.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은 아직 미국조차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기술인데 이걸 통해 미국은 군수 산업을 친환경 전환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국방 산업을 살려낸 포스코의 역할을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핵심 축을 이야기해보죠. 바로 포스코의 친환경 제철 혁신, 특히 수소환원 제철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철강이 단순히 강도와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탄소 배출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면서 미국이 의존하던 자국 산업은 뒤처져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세계 철강 산업은 단순히 생산량 경쟁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를 도입했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ESG 기준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철강사들은 석탄 기반고로 체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어 탄소 감축 기술이 취약합니다. 반면 포스코는 수소환원 제철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하며 탄소 없는 철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놀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수 산업조차도 이제는 탄소 배출을 고려하지 않으면 조달 계약을 따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미 국방부가 발주하는 차세대 군수 장비 사업에서도 ESG 보고서가 필수 서류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런 글로벌 기준을 가장 앞서 충족시키고 있고, 이는 미국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내부에서는 친환경 철강은 아직 비싸다. 당장은 필요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강철은 튼튼하면 된다는 고전적 시각이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 규범입니다. 미국이 국제무역과 동맹 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ESG와 탄소 저감 기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포스코의 기술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바뀌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 봅시다. 중국은 친환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석탄 기반 고로를 대대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수출길이 점점 막히고 있죠. 일본도 기술 연구는 하지만 상용화 속도가 포스코보다 훨씬 느립니다. 일본 제철은 여전히 파일럿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이미 대규모 실증을 통해 상업적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국제시장에서 결정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언론도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계 철강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 이 문장이 워싱턴 포스트 경제면에 실렸죠. 미국이 자부심을 걸던 철강 산업이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기술적으로 뒤처졌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조차 포스코의 친환경 강제 없이는 앞으로 국제 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 점이 한미 협력의 성격을 바꾼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는 기술을 주고 한국은 따라온다는 구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포스코가 기술 리더십을 쥐고 있고 미국은 따라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워싱턴은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기 꺼려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소환 원제철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시장에서 고립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포스코의 친환경 혁신은 미국을 두 번 놀라게 한 겁니다. 첫째, 철강 산업에서 기술 패권이 이미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둘째, 그 기술이 단순 상업적 가치를 넘어 군수 외교 환경 정책까지 좌우한다는 사실. 미국이 포스코를 구원투수에서 동반자로 격상시킨 건 바로 이 충격 때문입니다. 포스코의 친환경 혁신과 국방 산업 진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월가였죠. 월가는 수치와 이익에 냉정합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돈을 벌고 미래 시장을 지배하느냐를 보고 판단하죠. 그리고 포스코는 월가에 분명한 신호를 던졌습니다. 철강의 미래는 한국이 주도한다. 맞습니다. 특히 ESG 투자 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탄소 집약 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철강 탄소 덩어리라는 기존 이미지를 뒤집고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카드를 제시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투자 논리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금융권에서 친환경 철강의 유일한 글로벌 선도주로 평가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포스코의 뉴욕 증시 ADR 미국 예탁증서 거래량이 급등했고 미국 투자은행들이 앞다퉈 포스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포스코는 단순한 철강사가 아니라 차세대 소재 패권 국가의 심장이라고 표현했고 JP모건은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철강에서도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평가가 월가의 자금을 포스코로 끌어들였죠. 하지만 반대 논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 투자자들은 철강은 철강일 뿐 고성장 산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포스코의 주가와 시가총액은 꾸준히 상승했고 반대로 중국 바오산 강철, 일본 제철의 주가는 정체되거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시장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했고 포스코가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미국 국방 예산이 포스코와 연결되면서 안보 투자로 분류된 겁니다.
월가는 단순 제조업보다는 안보와 직결된 산업에 높은 가치를 매깁니다. 포스코가 미 항모와 잠수함에 들어가는 강제를 공급한다는 사실은 곧 미국의 국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니까요. 투자자들에게 포스코는 단순 주식이 아니라 안보보험 같은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중국이나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 철강사는 아무리 값싼 물량을 내놔도 안보와 ESG라는 두 가지 벽에 막혀 월가의 투자 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본 제철은 기술 이미지가 있었지만 고비용 구조와 친환경 투자 속도 지연 때문에 매력이 줄었죠. 결국 남은 건 포스코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독점적 프리미엄을 쥔 셈입니다. 정리하면 월가의 반응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포스코는 친환경 철강이라는 새로운 투자 카테고리를 창출했다. 둘째, 국방 산업과 연결되면서 안보 프리미엄을 얻었다. 셋째, 중국, 일본 경쟁자가 탈락하면서 한국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의 성과를 넘어 한국이 금융 패권의 일부를 장악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해도 결국 자본은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한국 포스코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미국 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정치인은 구호를 외치지만 돈은 이미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포스코가 월가에서 인정받고 미국 국방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철강을 경제 무기로 활용해왔죠. 값싼 물량으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심지어 미국과 유럽에도 덤핑 수출을 하면서 가격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포스코와 손을 잡으면서 이 전략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첫째, 다시 한번 초저가 철강을 대규모로 풀어 미국 시장을 흔들려 했습니다. 둘째, 한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강화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중국 시장을 잃을 것이라는 협박이죠.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철강의 문제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신뢰성과 안보 리스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ESG 흐름을 무시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중국은 여전히 석탄 기반 고로를 전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중국산 철강에 탄소 국경세를 매기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철강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기 시작했죠. 반면 포스코는 수소한 원제철을 앞세워 깨끗한 철강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물량으로 승부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항공모함과 잠수함에 중국산 철강을 쓸 리가 없죠. 품질 불균일, 데이터 불투명,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공급이 끊긴다는 지정학적 위험. 이 세 가지 리스크 때문에 중국산은 애초에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아무리 싸게 공급해도 미국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시각 차이를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철강을 여전히 양의 게임으로 봅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싸게 찍어내느냐. 하지만 한국은 철강을 가치의 게임으로 바꿔놨습니다. 품질, 친환경, 신뢰, 그리고 동맹. 이 네 가지 가치를 합쳐 미국을 설득했고 결국 중국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사실 중국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패착이었습니다. 중국은 늘 한국은 미국의 하청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포스코는 단순 하청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룰을 바꾸는 주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의 협력을 택한 겁니다. 중국은 이 점을 끝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제금융시장의 평가입니다. 중국 철강사들은 값싼 제품을 내세워 매출은 유지했지만 투자 매력은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포스코는 ESG 프리미엄을 얻어 주가가 상승했고 글로벌 펀드들이 한국을 안전한 투자처로 규정했습니다.
경제-금융 안보가 맞물리면서 중국은 완전히 패배한 거죠. 정리하자면 중국의 반발과 실패는 세 가지 이유로 설명됩니다. 첫째, 저가 물량 공세는 신뢰와 안보 리스크 앞에서 무력했다. 둘째, ESG 탄소 규범을 무시한 전략이 국제 시장에서 발목을 잡았다. 셋째, 한국을 단순 하청으로만 보다가 포스코의 기술적 전략적 가치 상승을 간과했다. 이 세 가지가 중국을 몰락으로 이끈 겁니다. 이제 시선을 유럽으로 돌려볼까요? 포스코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제친 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자신들이 산업기술의 본고장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월가가 친환경 철강의 리더는 한국이라고 선언하자 유럽의 자존심이 크게 흔들렸죠. 그렇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프랑스의 아르셀로미탈 같은 기업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린 스틸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은 느렸고 실증 규모도 작았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에서 대규모 실증 설비를 돌리며 실제 생산 데이터를 쌓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연구 단계에서 머무를 때 한국은 이미 실전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유럽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불안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ESG 규범과 탄소 규제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의 심판자 역할을 자처해왔죠. 그런데 포스코는 그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고 오히려 유럽보다 먼저 친환경 제철을 상업화했어요. 그러자 유럽은 갑자기 그 규칙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룰에 한국이 더 잘 적응해버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묘한 견제 움직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럽 언론은 포스코의 기술을 두고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거나 한국의 수소 공급망이 불안정하다는 식의 의심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기술적 시비가 아니라 경쟁심에서 비롯된 반응에 가깝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놓친 시장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가니까 불안한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유럽 내부의 위선입니다. 그들은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외치지만 정작 에너지 위기 이후 다시 석탄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철강 생산의 에너지원을 다양화했죠. 말은 유럽이 거창하지만 행동은 한국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강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입니다. 유럽은 전력비 급등과 원자재 확보 문제로 생산 일정이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공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유럽 철강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체계죠. 결국 유럽의 불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적 열세, 다른 하나는 전략적 고립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손잡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질서를 구축하는 동안 유럽은 뒤에서 규제만 이야기하고 있죠. 산업은 움직이는데 유럽은 문서와 회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앞으로 국제 산업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유럽은 표준과 규범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기술과 실행력으로 표준을 바꾸는 시대가 된 겁니다. 포스코가 주도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이미 유럽의 기준보다 앞서 있고 미국은 이 기술을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럽의 불안과 견제는 결국 뒤처진 자의 본능적 반응입니다. 독일, 프랑스가 아무리 고급 이미지를 내세워도 실제 생산 효율과 실증 경험에서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포스코는 기술력, 환경 대응력, 공급망, 동맹 구조 노을 오브 디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처음으로 한국에게 기술 주도권을 빼앗긴 현실을 직면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소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신념처럼 내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트럼프가 공개석상에서 한국 없이는 미국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언급했을 때 워싱턴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단 한 번도 동맹국을 이렇게까지 인정한 적이 없던 인물이었으니까요.
그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현실적으로 포스코의 철강 없이는 항공모함, 잠수함, 전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도 포스코, 삼성, 현대, SK가 연결된 공급망이 이미 미국 산업의 뼈대를 이루고 있었죠. 트럼프가 아무리 자존심을 세워도 사실상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워싱턴 내부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런 말을 쉽게 꺼냈을 리는 없죠. 처음에는 한국이 미국에 더 투자해야 한다. 우리 기술을 배워야 한다며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포스코가 공급 중단을 검토하면 미 해군의 차세대 항모 건조 일정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백악관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때부터 트럼프의 발언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놀라운 산업 파트너다. 그들은 단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의 힘을 함께 만든다. 평소 미국이 중심이라던 트럼프가 함께 만든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아주 미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특유의 즉흥적 발언이라고 폄하하지만 사실 이건 철저한 계산의 결과였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산업 안보 체계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를 정치적으로 포장해버린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원해서 협력한다는 인상을 주려 한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국제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당혹했고 중국은 격분했죠. 유럽 언론은 미국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산업 파트너로 인정했다. 패권 구조의 전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이 한국에 굴복했다며 날을 세웠지만 그건 이미 통제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국제 산업 질서를 바꿔버린 셈이죠. 흥미로운 건 트럼프 이후에도 이 기조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행정부가 바뀌어도 포스코와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후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더 확대됐죠. 철강뿐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노을 분야가 연결되면서 서울이 없으면 미국이 멈춘다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인정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20세기 내내 미국이 기술을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가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트럼프가 그걸 제일 먼저 입 밖에 낸 사람일 뿐, 이제 워싱턴 전체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발언 서울 없이는 안 된다는 한미 산업 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자존심 강한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인정했다는 건 더 이상 한국이 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핵심 동맹으로 받아들였고 그 중심에 바로 포스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세계 철강 시장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유럽, 일본이 철강 기술의 3대 축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 그 중심에는 한국, 정확히 말하면 포스코가 서 있습니다. 미국이 인정하고 유럽이 불안해하며 중국이 반발하는 그 한가운데 말입니다. 포스코는 더 이상 단순한 제철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철강 생태계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로 진화했죠. 포항 광양에서 생산된 핵심 기술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미국 알라바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공급망의 장악입니다. 어디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포스코의 네트워크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런 체계는 그 어떤 나라의 철강사도 갖추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인도와의 협력은 의미가 큽니다. 포스코는 인도 타타그룹과 합작해 친환경 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의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통해 아시아 내부의 K철강 벨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산업 패권의 서쪽 날개를, 한국이 동쪽 날개를 맡은 셈이죠.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엔 미국이 기술을 주고 한국이 조립을 맡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포스코가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을 이끄는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환원 제철이나 고망간강 같은 신소재 기술은 미국조차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포스코의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해군이 신형 잠수함 설계에 반영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포스코는 친환경 철강이라는 이름 아래 국제 표준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ISO, ASTM 같은 서구 중심의 규격이 산업 표준이었지만 지금은 포스코가 개발한 수소 제철 공정이 글로벌 그린 스틸 스탠다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럽조차 포스코의 공정 데이터를 참조해 자국 규정을 수정하고 있을 정도죠. 한국이 이제 규범의 수입국이 아니라 규범의 수출국이 된 겁니다. 반면 중국은 이미 시장 신뢰를 잃었습니다. 값싼 철강으로 세계를 흔들던 시절은 끝났고 탄소 배출과 품질 불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조달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기술력은 남아있지만 시장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일본 제철은 여전히 내수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에서 뒤처졌죠. 이 상황에서 포스코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국제 산업 질서 자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인도, 동남아가 모두 포스코의 기술을 공유하며 새로운 친환경 철강 연합을 구축하고 있죠. 과거에는 철강이 국가 간 경쟁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포스코가 주도하는 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한국 경제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저는 포스코의 성장이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전반의 진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기반이 되는 철강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통합되고 있잖아요. 결국 한국은 제조의 허브를 넘어 산업의 표준 국가로 자리 잡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포스코가 글로벌 철강 패권의 중심으로 부상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단순히 철강 산업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포스코의 부상은 한국 산업 전체에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철강은 더 이상 기초 산업이 아니라 한국 기술 생태계를 지탱하는 산업의 근간이 된 겁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분야가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모두 포스코의 고순도 소재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 프레임에 쓰이는 특수 스테인리스, 배터리 양극재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니켈, 이 모든 게 포스코의 정제 기술에서 출발합니다. 즉, 포스코가 철강을 넘어 소재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 겁니다. 게다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도 포스코 효과의 직접적 수혜자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포스코의 극저온 강판 덕분에 세계 LNG선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기아가 포스코의 초고장력강을 적용하면서 전기차 차체 경량화에 성공했고 글로벌 안전도 테스트에서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폭스바겐을 제쳤습니다. 철강이 바뀌자 산업 전체의 성능이 달라진 겁니다. 저는 포스코의 가장 큰 영향력을 에너지 부문에서 봅니다.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면서 포스코는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인프라까지 연결했죠. 그 결과 한국은 수소 경제 체제 구축에서 일본을 완전히 앞질렀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파일럿 단계에 머물지만 한국은 포스코와 현대차가 손잡고 이미 실증을 넘어 상용화에 들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패권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산업적 상승 효과가 외교적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전략적 공급망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인도 같은 중견국들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K산업 동맹에 편입되고 있죠. 포스코가 철강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이 네트워크는 사실상 한국판 산업 NAT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스코의 성공은 일시적인 호황일 뿐이다.
결국 시장이 안정되면 미국이나 유럽이 기술을 따라잡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철강과 소재 산업은 단순한 기술 모방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포스코는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 공정, 공급망 관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신뢰와 실행력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포스코는 이미 반도체, 배터리, 조선, 에너지 등 다른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태계 전체를 움직이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즉, 한국은 이제 부품 조립국이 아니라 산업 설계국으로 바뀌었다는 말이군요. 미국이 정책으로 세계를 조정했다면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포스코가 있고 이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겠죠. 포스코가 세계 철강 패권의 중심으로 올라선 이후 한국 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그 중심에 산업동맹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죠. 포스코, 삼성, 현대 이 세 축이 연결되면서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삼성은 반도체, 현대는 자동차.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터지면서 각 산업이 따로 움직여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K산업동맹입니다. 철강은 반도체 장비 프레임이 되고 배터리는 자동차에 들어가며 에너지 시스템은 조선 산업과 연결됩니다. 그 중심에서 포스코가 소재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협력부터 보죠. 포스코는 반도체 장비에 필요한 초정밀 합금과 극저온용 스테인리스 소재를 공급합니다. 반대로 삼성은 포스코의 제철 공정에 AI 기반 제어 시스템을 제공해 생산 효율을 15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수요 관계가 아니라 상호 기술 교환 모델입니다. 두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정을 통합해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와의 협력도 흥미롭습니다. 포스코의 초고장 역강이 현대전기차의 차체 경량화를 가능하게 했고, 현대는 그 데이터를 다시 포스코에 제공해 차세대 합금 개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전기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고, 유럽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나 폭스바겐이 아닌 현대가 기준이 된 거죠. 조선 산업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은 포스코의 고만간강과 극저온강 덕분에 LNG 운반선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이 철강은 영하 160도의 온도에서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포스코와 함께 군수용 잠수함 강판을 개발하며 미국 해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철강이 곧 세계 해양 방산의 표준이 된 셈입니다. 이 산업동맹의 또 다른 핵심은 에너지입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에서 나온 수소를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차량과 연계하고 삼성 SDI의 에너지저장장치 ESS 시스템에도 공급합니다. 이렇게 철강, 자동차, 에너지, 반도체가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니 한국은 탄소 중립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를 다른 나라들은 만들지 못할까요? 미국은 기술은 많지만 기업 간 협업이 분절되어 있고 유럽은 규제가 너무 많아 속도가 느립니다. 일본은 여전히 폐쇄적인 기업 문화에 갇혀 있고요. 반면 한국은 위기 속에서 산업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공동 투자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시스템 혁신이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걸 K-트라이앵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포스코가 소재, 삼성은 두뇌, 현대는 실행력을 맡습니다. 세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20세기식 경쟁 모델이 아니라 21세기형 협력 모델입니다. 세계가 분열과 보호무역으로 흔들리는 시대에 한국은 협력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하나의 K산업 블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스코, 삼성, 현대를 중심으로 한 이 구조는 단순한 기업 연합을 넘어 세계 경제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만들어온 산업 질서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공급망의 심장이자 조정자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공급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전기차 배터리는 LG와 삼성 SDI, 고급 철강은 포스코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방산 조선, 올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 부품과 기술을 쥐고 있으니 미국도 더 이상 독립적인 패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변화의 본질은 기술 중심 패권의 이동이라고 봅니다. 20세기 산업은 자본과 시장의 힘으로 움직였지만 21세기는 기술과 공급망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포스코의 소재,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완성산업 올이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니까요. 그 결과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워싱턴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한때 자신들이 친환경 기술의 선두라고 자부했지만 지금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탄소 중립을 외칠 수 있는 건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지원 덕분입니다. 즉, K산업블록은 유럽의 지속 가능성까지 공급하고 있는 셈이죠. 중국은 훨씬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급자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산 핵심 소재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 중국 내 고급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포스코의 고장력 강판과 한국산 양극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못 따라잡고 산업은 한국 제품에 묶여버린 아이러니한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일부 서구 언론은 한국이 너무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경계의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경계가 아니라 인정의 표현으로 봅니다.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국이 더 이상 부품 공급국이 아니라 체계 설계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규칙을 만들고 한국이 따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이 기술로 규칙을 정하고 미국이 거기에 맞춰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국제 무역 질서에서도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K산업 블록에 속한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서로의 기술과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효율이 높죠. 유럽의 보호무역, 중국의 국가통제 모델은 이런 유연성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외교적 영향력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중 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산업 전략을 눈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IRA 정책을 설계할 때도 한국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했고 유럽연합은 K 배터리 기준을 받아들였습니다. 산업이 외교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철강 회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포스코의 이야기는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이동을 만들어냈죠. 지금 세계는 더 이상 워싱턴, 베를린, 도쿄가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철강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만들어낸 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의 결합체였죠. 철강은 한국 산업의 뼈대를 이루었고 그 뼈대 위에 반도체, 배터리, 조선, 에너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산업이 하나로 연결된 K블록이 세계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그 엔진의 심장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더 이상 외부 의존형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기술, 일본의 부품, 중국의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철강을 필요로 하고 일본은 한국의 소재 기술을 참고하며 중국은 한국의 ESG 표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계의 공급망 축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군사와 외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유럽의 전차, 인도의 조선소, 올 그 기반에 한국의 철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동맹국의 방패가 되고 한국의 에너지가 그들의 산업을 움직입니다. 한 나라의 산업이 동맹의 안보를 지탱하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의 성공은 경제적 성취를 넘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순한 품질 보증이 아니라 국가 신뢰의 상징입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 기업을 협력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산업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방패 뒤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함께 서서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중국은 물량으로, 일본은 기술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한국은 그 둘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품질, 친환경, 공급망, 동맹 올 요소를 통합한 한국식 모델이 등장한 거죠. 결국 포스코의 철강혁명은 한국 산업 전체의 DNA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포스코를 단순히 철강 기업이 아닌 전략 인프라 기업으로 부릅니다. 한국의 산업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포스코는 동맹의 산업을 묶는 허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바로 서울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던 그 문장, 서울 없이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국제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포스코는 철을 만들었지만 그 철로 국가의 미래를 단련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통해 산업의 세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본으로 세상을 움직였다면 한국은 기술과 신뢰로 세상을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K블록은 단지 산업동맹이 아니라 21세기형 문명구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